2026년 2월 10일 수요일 당신만을 위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조직이라는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을 때 선원들은 왜 구멍을 막는 대신 서로를 탓하며 갑판 의자만 재배열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관리의 고전,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QSM에서 그 미스테리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항해 규칙에 대한 이야기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조직의 문제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특히 제2권의 Translating Observation into Action, 그러니까 관찰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집중할 텐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조직의 품질 위기라는 폭풍우에 휩싸였을 때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맞아요. 위기의 징후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내면의 작동 원리를 깊게 파고들어보죠. 먼저 책에서는 품질 위기에 빠진 조직의 가장 큰 특징으로 메타 측정, 그러니까 메타 매저먼트 시스템의 붕괴를 꼽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측정하는 걸 또 측정한다는 건가요? 네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메타 측정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위기에 빠진 조직은 이 기능부터 마비가 됩니다. 뭐랄까, 나침반과 항해 지도가 전부 고장나버린 거죠. 아, 그러니 누구도 배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나 가라앉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난션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군요. 수치를 왜곡하고 쓰는 단어마저 현실과 다르게 바꾸고요. 심지어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조차 무시해버리는 식으로요. 책에 나온 사례들 보면 정말 어이가 없던데요. 그렇죠. 한 관리자는 고객 불만 전화 처리에 프로그래머 한 명이 하루에 1시간쯤 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3명이 투입돼서 총 4명분 이상의 시간에 쏟아붓고 있었죠. 와, 엄청난 차이네요. 네, 이런 부정확한 설명은 현실 파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지적 통제까지 무너집니다. 아, 그 부정확한 언어 사용 말씀이시죠? 저 그 부분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언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현실을 그렇게 왜곡할 수 있다니요? 이게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자기 기만으로 이어지는 뭐랄까 첫 단추처럼 들리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업무의 90%가 결함을 수정하는 일인데도 이걸 테스팅이라고 불러요. 아, 그럼 겉보기엔 굉장히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실수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버그라는 말을 써요. 마치 벌레가 저절로 기어들어온 것처럼요. 맞아요. 책임의 소재를 흐리는 거죠. 품질 보증, 퀄리티 어슈런스 팀이 실제로는 품질과 아무 상관없는 서류 작업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교묘하네요. 심지어 고객 불만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는 정책을 가진 회사도 있었다면서요.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배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예를 들면 요구사항 명세서 같은 내부의 등대마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면 명세서를 실제 결과물에 맞춰서 슬쩍 바꿔버리죠. 원래 고객이 원한 건 이거였어 이러면서요. 리뷰 프로세스의 형식화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한 컴퓨터 제조사가 컴파일러 요구사항 문서를 무려 258명에게 돌렸는데 다들 누군가는 잘 보겠지 하고 넘겨버려서 결국 3,200개가 넘는 결함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조직 전체가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걸 보면 마치 집단적인 최면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결국 질문은 왜로 돌아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제4장 Translating Observation into Action. 책에서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본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강조하더군요. 여기서 가족 치료의 대가인 버지니아 사티어의 상호작용 모델, 사티어 인터랙션 모델이 등장하죠. 네, 이 모델이 바로 그 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설명틀을 제공해줘요. 우리가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거든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보를 인테이크하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해석, 인터프리테이션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특정한 감정이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동료가 회의에서 제 의견에 반박했어요. 저는 그걸 나를 상사 앞에서 바보로 만들려는군이라고 해석하고 그 결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해보죠. 그런데 모델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다음 단계가 결정적입니다. 감정에 대한 감정, feeling about the feeling. 내가 느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또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 만약 당신의 자존감이 높다면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두려운 건 당연해. 잘 대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다면 문제가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두려움을 느끼다니 난 정말 한심한 겁쟁이야 라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 상황 자체에 대해 더 큰 분노를 느낄 수도 있죠. 이 두 번째 감정, 즉 감정에 대한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내면화한 생존 규칙, survival rule에서 비롯돼요. 아, 그 생존 규칙이요? 어른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거나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같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깊은 믿음들이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 이 생존 규칙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방어적 반응, defensive response를 하게 됩니다.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투사, 갑자기 딴소리를 하거나 주의 분산, 아예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부인식으로요. 아, 이제야 딱 연결이 되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정확한 언어나 현실 왜곡 같은 조직의 문제들이 바로 이 개인의 방어적 반응에서 시작되는 거였군요. 버그라고 말하는 건 이건 내 실수가 아니야 라는 방어고 고객 불만을 기록하지 않는 건 나쁜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방어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행동은 최초의 외부 정보, 즉 동료의 반박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어져요. 오로지 나의 생존 규칙을 지키기 위한 자동 조종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방어적 반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치성, congruence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치적, 그러니까 congruent 반응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현재, 여기, 그리고 당신이라는 실제 상황에 딱 맞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면 불일치적, incongruent 반응은 마치 과거의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과 같아요. 오래된 생존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거니까요. 책에 넣은 예시를 보면 차이가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불일치적인 반응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전형적인 남탓 화법이네요. 근데 솔직히 직장에서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실제 직장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치적인 반응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장애물이죠. 우리의 생존 규칙이 약점을 보이면 공격당한다라고 속삭이니까요. 그래서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말은 비난이고 공격이에요. 그렇죠.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좀 혼란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비난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부분이 그렇죠?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반응하면서 문제 해결에 동참할 여지가 생겨요. 소리 좀 그만 질러요. 라고 소리치는 대신 당신이 소리치니 제가 명확하게 생각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비난이냐, 정보 제공이냐. 결국 조직의 품질 위기라는 건 이런 개인들의 불일치적이고 방어적인 대처 방식이 퍼져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만 퍼붓고 정보는 차단하는 상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델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불일치적인 말이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를 해독하는 능력도 생겨요. 책에서는 숨은 메시지 해독하기, 즉 디코딩 더 메시지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광고에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문구는 우리는 교육을 제공할 생각이 없습니다로, 스스로 문서화됩니다는 제대로 된 문서를 제공할 생각이 없습니다 로 해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하, 재밌네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넥타이 끝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던 상사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죠.
비언어적인 신호까지 포함해서 상대의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거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건요. 이 모든 해석과 반응이 외부와의 소통 없이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서만 끝없이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책에서는 이걸 레치팅이라고 표현해요. 레치팅. 네, 한쪽으로만 돌아가고 반대로는 풀리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진폭되는 거죠. 외부의 새로운 정보 없이 자신의 내부 반응을 다시 입력값으로 삼아서 계속 공회전하는 상태. 와, 정말 무서운 개념 같아요. 관리자 쉘의 사례가 이 레체팅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사례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상황은 아주 간단해요. 한 프로그래머가 쉘이 와서 보고합니다. 리뷰에서 사소한 결함 몇 개를 발견해서 수정 후 다시 리뷰해야 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선의의 보고죠. 하지만 쉘의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죠. 먼저 프로그래머의 말을 해석해요. 실수를 사소하다고 포장해서 덮으려고 하는군. 그러자 분노라는 감정이 확 치밀어 오르도요. 그렇죠. 바로 그때 쉘의 생존 규칙이 작동합니다. 훌륭한 관리자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화를 찾는 행동이 다시 새로운 입력값이 되어서 자기 머릿속에서 두 번째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친구는 무시하고 계속 실수하겠지. 아, 점점 더 꼬이네요. 그 새로운 해석은 또 다른 내부 반응을 낳고요. 저들은 내 기분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 이게 다시 입력값이 되어서 최악의 해석에 도달하죠. 결국 이 모든 건 내 책임이 되고 나는 해고될 거야. 그러자 분노는 공포라는 훨씬 더 원초적인 감정으로 바뀝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프로그래머의 몇 마디 말이 쉘에게는 해고 통지서처럼 들렸던 거죠. 와, 그 얘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네요. 쉘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아주 작게나마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소한 오해가 순식간에 재앙 수준의 시나리오로 번지는 경험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면의 공회전 끝에 쉘의 최종 행동이 나옵니다. 리뷰는 됐고 오늘 4시까지 수정해서 시스템 테스트 팀에 넘겨. 그리고 그 보고서 일이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 라고 폭발하는 거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분노 폭발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고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정보를 숨기라고 하니까요.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델을 통해 우리는 쉘의 행동이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에 갇힌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점이죠. 조직 내 갈등은 악의가 아니라 이처럼 각자의 머릿속에서 공회전하는 두려움 때문에 증폭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조직의 품질 위기라는 외부 현상에서 출발해서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면적 반응 모델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측정 시스템이 붕괴되고 소통이 단절되는 조직의 문제들이 결국은 개개인이 오래된 생존 규칙에 따라 불일치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을 하면서 시작된다는 통찰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눈앞에 문제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나의 해석, 나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생존 규칙이 아닌 지금 여기에 현실에 맞는 일치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관리, 나아가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연습이기도 한데요. 최근 직장에서 어떤 일에 대해 강한 방어적 반응을 보였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어떤 오래된 생존 규칙이 작동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더 일치적인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